때는 1959년 1월. 우랄 공과대학교 건물 앞. 배낭을 맨 사람들이 몇 명 서 있었습니다. 스키를 챙기고 텐트 묶음을 확인하고 그렇게 준비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웃으면서 사진 몇 장을 찍었죠. 다들 평범한 차림이었습니다. 두툼한 외투에 털모자 쓰고 그냥 겨울산에 가는 학생들처럼 보였죠. 이들은 총 9명. 나이는 21살부터 37까지. 대부분 학교 선후배 사이였고 몇 명은 직장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바로 오토르텐 산. 바로 우랄 산맥 북쪽 끝에 있는 곳이었는데요. 거리는 약 300km 정도 떨어져 있었죠. 기간은 왕복 열흘에서 보름쯤 걸릴 예정이었습니다. 특별한 원정은 아니었고 그저 겨울 산행 훈련 겸 등산 인증을 따기 위한 코스였죠. 소련에서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바로 일정 난이도 이상의 산을 오르면 공식 등산 자격증 같은 걸 주는 제도였는데요. 리더는 23살의 청년 디아틀로프, 공대생이었고 산악회에서는 경험이 많은 편이었습니다. 준비는 철저했습니다. 식량은 넉넉하게, 장비는 점검했고 경로도 미리 신고를 해뒀습니다. 돌아오는 날짜까지 정해서 학교 측에 연락을 남겨둔 상태였죠. 1월 23일. 이들은 기차를 탔습니다. 바로 스베르들롭스크에서 이브델로 가는 열차였죠. 거기서 다시 트럭을 타고 등산 시작 지점까지 이동할 계획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진들도 있었습니다. 기차 안에서 찍은 것들이었죠. 짐을 정리하고 기타를 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었습니다. 1월 27일. 트럭이 멈춘 곳에서 드디어 걷기 시작했습니다. 날씨는 추웠지만 아주 특별한 건 아니었습니다. 영하 15도에서 20도 정도였죠. 이 정도면 그 지역 겨울로선 보통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났습니다. 텐트를 치고 모닥불을 피우고 일기를 썼습니다. 일기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날씨 좋음, 모두 건강함. 오늘 약 15km 이동. 내일은 숲을 벗어날 예정. 그런데 28일. 일행 중 한 명이 돌아갔습니다. 유리 유딘이라는 학생이었죠. 바로 무릎 통증이 심해진 이유였는데요. 더 가면 위험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디아틀로프가 결정했습니다. 여기서 돌아가는 게 맞다. 그렇게 유딘은 혼자 하산했습니다. 사진에 찍힌 사람들은 8명이었지만 남은 사람은 8명이 아니었습니다. 사진 찍는 사람까지 모두 9명이었죠. 처음부터 10명이었던 겁니다. 이후로도 사진은 계속 찍혔습니다. 눈 쌓인 나무들, 스키를 타고 가는 뒷모습, 캠프 설치하는 장면. 마지막 사진이 한 장 있습니다. 바로 텐트를 치는 모습이었죠. 눈밭 한가운데였습니다. 배경은 온통 하얗고 사람들은 삽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진의 날짜는 2월 1일로 추정. 그리고 여기서부터 기록이 끊기면서 사건이 시작됩니다. 계획대로라면 이들은 2월 12일쯤 돌아올 예정이었습니다. 학교 측에 연락을 하기로 한 날이었죠. 2월 12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선 연락이 없었습니다. 처음엔 별로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산에서는 예정보다 며칠 늦어지는 경우가 많았으니까요. 날씨 때문에 묶이거나 경로를 조금 바꾸는 일도 흔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더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자 가족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 연락을 했고 학교는 당국에 신고를 했습니다. 2월 20일 수색대가 출발했습니다. 구성원은 학생들과 자원봉사자들이었습니다. 경찰과 군인도 합류했죠. 헬리콥터까지 동원됐습니다. 넓은 산속 눈은 계속 내렸고 바람은 강했습니다. 흔적을 찾기엔 시간이 너무 지나 있었습니다. 그래도 신고된 경로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를 따라 올라가기 시작했죠. 그런데 2월 26일 헬리콥터 조종사가 뭔가를 봤습니다. 바로 산비탈 중턱쯤 눈밭에 뭔가 어두운 게 보였죠. 가까이 가보니 텐트였습니다. 눈에 반쯤 묻혀 있었고 반쯤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수색대가 도착했습니다. 텐트 안을 확인했죠.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물건은 그대로 있던 상태. 배낭, 신발, 옷가지들. 식량도 그대로였고 카메라도 그냥 놓여 있었습니다. 텐트의 천을 자세히 보니 찢어진 자국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깥에서 찢어진 게 아니었는데요. 바로 안쪽에서 칼로 그은 것처럼 보였죠.
텐트 입구는 닫혀 있지 않고 열린 상태였습니다. 주변을 살펴보니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신발 자국이 아니었습니다. 맨발이거나 양말만 신은 발자국들이었죠. 방향은 바로 산 아래쪽 숲으로 이어지는 쪽이었습니다. 수색대는 발자국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약 1.5km 정도 내려갔을 때 소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키가 큰 나무였죠. 나무 아래에는 모닥불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로 시신 두 구가 발견되었습니다. 둘 다 젊은 남자였습니다. 옷을 거의 입지 않은 상태였죠. 속옷 차림이거나 찢어진 옷만 걸친 정도였습니다. 시신 주변을 보니 나무 가지가 부러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올라간 흔적이 있었고 5m 높이까지 가지가 꺾여 있었죠.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인은 바로 동사. 영하 25도에서 30도 사이의 기온에서 옷을 거의 입지 않은 상태로 있었으니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수색대들은 또 다른 시신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몇일이 지난 3월 5일 시신 3구가 더 발견됐습니다. 텐트와 소나무 사이 그 중간쯤에 흩어져 있었죠. 3명 모두 쓰러진 방향이 텐트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돌아가려던 것처럼 보였는데요. 리더였던 이고리 디아틀로프도 이 중에 있었습니다. 이들도 옷을 제대로 입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들도 마찬가지로 사인이 동사 그렇게 5명이 발견됐습니다. 남은 건 4명이었습니다. 수색은 계속됐지만 눈이 너무 깊은 나머지 수색을 더 진행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봄이 되고 5월 4일 드디어 수색대가 다시 올라갔습니다. 소나무에서 조금 더 아래쪽 골짜기 근처 눈 아래 2m 지점에서 시신 4구가 동시에 발견됐습니다. 이들은 앞서 발견된 5명과 달랐습니다. 옷을 더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특이했던 게 자기 옷이 아닌 것들이 섞여 있었죠. 바로 다른 일행의 옷을 덧입은 흔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바로 한 명은 두개골이 골절, 2명은 갈비뼈가 여러 대 부러져 있었죠. 그리고 한 명은 혀와 눈이 없었습니다. 법의학자의 소견이 나왔습니다. 외부 타박상 없이 내부 장기만 손상된 상태, 자동차 사고에 버금가는 강한 충격.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일부 옷에서 방사능이 검출, 정확히는 베타선이었습니다. 수치는 자연 방사선보다 높았지만 치명적인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검찰이 사건을 담당했습니다. 목격자를 찾았고 일지를 분석했고 현장을 재조사했습니다. 조사 기록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텐트는 눈에 묻혀 있었으나 내부는 비교적 정돈된 상태였음, 식량과 장비는 그대로 남아 있었음, 외부 공격 흔적 없음. 그리고 목격자 진술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약 50km 떨어진 곳에서 다른 등산대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늘을 봤을 때 오렌지색 밝은 빛 같은 게 떠 있었다고 했습니다. 같은 시각 기상대 직원도 비슷한 걸 봤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5월 말 조사 결론이 나왔습니다. 공식 발표 내용은 이랬습니다. 사인 알 수 없는 강력한 힘에 의한 사망. 추가 조사는 중단됐습니다. 서류는 기밀로 분류됐습니다. 그리고 사건은 그렇게 묻혔습니다. 1959년에 그 시절 소련은 2차 대전이 끝나고 냉전이 한창이던 때였습니다. 모든 게 통제됐고 모든 게 조용했습니다. 사고가 나도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군사시설 근처라면 더더욱 그랬죠. 우랄 산맥은 더욱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이 지역 곳곳에 군사기지와 연구소가 있었고 로켓 개발 시설뿐만 아니라 핵 관련 시설도 있었습니다. 디아틀로프 일행이 갔던 곳도 그 근처였습니다. 정확히 시설 안은 아니었지만 반경 안에 들어가는 거리였죠. 신문에는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짧은 기사 하나 정도였습니다. 우랄 산맥에서 조난사고 그 정도였죠. 유가족들도 말을 아꼈습니다. 질문을 하면 잘 모른다고 답할 뿐이었죠.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당시 소련에서는 그게 자연스러웠습니다. 국가가 발표하지 않으면 개인이 말할 수 없었고 언론도 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있었습니다. 등산 동호회 안에서, 학교 안에서 조용히 돌았습니다. 텐트가 안에서 찢어졌다더라.
옷도 안 입고 나갔다더라. 시신 상태가 이상했다더라. 사진도 몇 장 돌았습니다. 바로 현장 사진이었죠. 누가 어떻게 빼돌렸는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 뭔가 있다. 실험하는 곳이 있다. 하지만 확인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서류는 봉인됐고 현장 접근은 통제된 이유였죠. 수십 년이 흘러 소련이 무너졌습니다. 때는 1991년이었죠. 그제야 이 사건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문서가 공개됐고 증언이 나왔고 사진이 더 나왔습니다. 디아틀로프 사건은 그때부터 다시 급물살을 타게 됩니다. 바로 사람들이 기록을 뒤지기 시작했는데요. 법의학 보고서, 수색대 일지, 검찰 조사 파일. 거기엔 당시엔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텐트 상태에 대한 세부 묘사, 발자국 패턴 분석, 시신별상의 내역. 그리고 증언록도 있었습니다. 수색에 참여했던 사람, 검시를 했던 의사, 당시 군에 있었던 사람들. 이들의 말은 조금씩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텐트가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고 말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반쯤은 서 있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신의 옷 상태도 말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거의 벗고 있었다는 증언도 있었고 일부는 외투를 입고 있었다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방사능에 대한 기록도 문서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었습니다. 어떤 기록엔 수치가 구체적이었고 어떤 기록엔 그냥 검출됨이라고만 돼 있었습니다. 그래도 확실한 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텐트는 안에서 찢어졌다. 두 번째, 일행은 급히 나갔다. 신발도 제대로 안 신고. 세 번째, 일부는 텐트로 돌아가려다 죽었다. 네 번째, 일부는 골짜기까지 내려갔다. 거기서 옷을 주고받았다. 다섯 번째, 4명에게서 심각한 외상이 발견됐다. 이 5가지는 대부분의 문서에서 일치했습니다. 이쯤 되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뭔가 무서운 일이 있었구나. 텐트 안에 위협이 들어왔구나. 그래서 도망친 거구나. 그게 가장 자연스러운 추측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지게 되는데요. 바로 위협의 흔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텐트 주변엔 다른 발자국이 없었습니다. 동물 발자국도 없었고 사람 발자국도 없었습니다. 오직 일행 9명의 것뿐이었죠. 텐트 안에도 싸운 흔적이 없었습니다. 물건은 정돈돼 있었고 피 같은 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일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디아틀로프의 일기였죠. 일기가 적힌 마지막 날짜는 2월 1일 저녁. 오늘 이곳에 텐트 설치, 날씨는 춥지만 견딜만함, 모두 상태 좋음. 평범한 내용이었습니다. 불안감이나 두려움 같은 건 없었죠. 그리고 다음 날 아무 기록도 없습니다. 2월 2일 새벽쯤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다. 텐트를 찢고 나갈 만큼 급박한 무언가가. 그런데 그게 뭔지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지도가 하나 있습니다. 당시 조사 자료에 포함된 거였죠. 텐트 위치가 표시돼 있었습니다. 해발 약 1100m 지점의 산비탈 중턱이었죠. 소나무가 있던 곳은 거기서 1.5km 아래였습니다. 높이로는 약 200m 정도 낮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4명이 발견된 골짜기는 소나무에서 좀 더 내려간 곳인 약 70m 정도 더 아래였죠. 이 경로를 보면 흐름이 보입니다. 텐트에서 출발해서 일단 소나무까지 갔다. 거기서 불을 피웠다. 일부는 거기 남고 일부는 다시 텐트로 가려 했다. 일부는 더 아래로 내려갔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소나무에 있던 2명은 거의 벗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골짜기에서 발견된 4명은 옷을 더 입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자기 옷이 아닌 것까지 껴입은 상태였죠. 옷을 벗긴 건 아마 죽은 사람한테서였을 겁니다. 추위에 못 이긴 사람들이 먼저 죽은 사람의 옷을 가져간 거죠. 그럼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소나무에서 2명이 먼저 죽었다. 나머지가 옷을 벗겨서 입었다. 일부는 텐트로 가려다 중간에 죽었다. 일부는 골짜기로 내려갔다가 죽었다. 이건 설명이 됩니다. 하지만 딱 하나가 맞지 않습니다. 골짜기에서 발견된 4명. 이들의 외상입니다. 갈비뼈 골절, 두개골 골절. 법의학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자동차 사고급 충격, 외부 타박상 없이 내부만 손상. 이건 낙상으로는 설명이 어렵습니다.
떨어졌으면 외부에도 상처가 있어야 합니다. 눈에 묻혔다 해도 갈비뼈 여러 대가 동시에 부러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한 명은 혀와 눈이 없었습니다. 당시 법의학자는 부패 과정에서 손실된 것으로 추정이라고 했지만 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다른 신체 부위는 보존 상태가 괜찮았다는 점. 다시 보니 좀 더 이상한 것도 있었습니다. 현장 사진을 자세히 보면 텐트 위쪽 눈이 좀 이상합니다. 표면이 단단하게 굳어 있었고 색이 약간 변색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일부 연구자는 열에 노출된 흔적 같다고 했지만 불에 탄 건 아니었습니다. 텐트는 멀쩡했고 주변에 그을린 자국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방사능 옷 일부에서 검출된 베타선. 수치는 자연 방사선의 몇 배 정도였습니다. 이게 어디서 온 건지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그 지역에 핵실험 시설 같은 게 있었는지 확인된 건 없습니다. 이때의 소련 시절 기록이 전부 공개된 건 아니니까요. 뭐가 있었는지는 아직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나온 건 눈사태 가설이었습니다. 텐트가 산비탈에 있었으니 눈사태가 내려왔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급히 텐트를 찍고 나왔고 그 충격에 일부가 다쳤다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텐트는 반쯤 서 있었다는 점. 눈사태가 왔다면 완전히 무너졌어야 합니다. 그리고 눈사태 흔적도 없었습니다. 수색대가 도착했을 때 비탈 위쪽은 너무나도 평온했죠. 일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은 눈사태였을 수도 있다. 하지만 작은 눈사태로 갈비뼈가 여러 대 부러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의문도 남습니다. 눈사태가 지나갔으면 왜 텐트로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물건도 다 있고 옷도 다 있는데. 또 하나는 카르만 소용돌이 이론이었습니다. 산비탈에서 바람이 특정 패턴으로 불 때 진동과 저주파 소음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 소리가 사람 귓속 주파수와 맞으면 공포감과 불안감을 유발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패닉 상태로 텐트를 찍고 나갔다는 거죠. 이 이론은 꽤 설득력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현상이 존재하니까요. 하지만 이것도 외상은 설명 못합니다. 바람 때문에 도망갔다 해도 갈비뼈가 부러질 이유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불을 피운 흔적. 공황 상태였다면 질서 있게 불을 피우고 나무에 올라가고 그럴 여유가 있었을까요? 또 하나 군사 실험설이었습니다. 근처에 로켓 실험장이 있었습니다. 혹은 다른 무기 실험장이요. 그날 밤 실험이 있었고 그게 텐트 근처에 떨어졌거나 폭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망갔고 일부는 폭풍에 다쳤다는 거죠. 이건 방사능 검출과도 연결됩니다. 로켓 연료나 핵물질에 노출됐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증거는 없습니다. 군 기록은 공개되지 않았고 목격자도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가설도 있었습니다. 원주민 공격설. 그 지역엔 만시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유목 민족이었죠. 일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금기 지역을 침범해서 공격당한 거다. 하지만 이것도 맞지 않습니다. 텐트 주변엔 다른 발자국이 없었고 만시족은 그런 식으로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그들과 등산객들 사이에 특별한 갈등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설적 버섯 현상 이론이었습니다. 저체온증 말기에 몸이 갑자기 뜨겁다고 착각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옷을 벗는 거죠. 실제로 동사 사건에서 옷을 벗은 채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일부를 설명합니다. 소나무에서 발견된 2명이 옷을 거의 벗고 있었던 이유. 하지만 이것도 전체는 설명 못합니다. 왜 텐트를 찍고 나갔는가, 왜 신발도 안 신었는가, 왜 1.5km나 내려갔는가. 저체온증은 텐트 밖에서 생긴 겁니다. 텐트를 나간 이유는 설명이 안 됩니다. 각각은 설명이 되지만 함께 놓으면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2019년 러시아 검찰이 사건을 재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60년 만이었죠. 새로운 법의학 팀이 구성됐고 눈사태 시뮬레이션이 진행됐습니다. 컴퓨터 모델링도 했죠. 그 결과는 바로 눈사태로 인한 사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작은 눈사태가 텐트를 덮쳤고 일부가 다쳤고 패닉 상태로 도망갔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모든 걸 설명하진 못했습니다. 왜 텐트로 돌아가지 않았는가? 왜 신발을 신지 않았는가? 방사능은 뭔가? 공식 결론은 났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곳엔 사람들이 찾아갑니다. 등산객들, 연구자들, 그냥 궁금한 사람들. 텐트가 있던 자리엔 표지판이 하나 서 있습니다. 디아틀로프 일행 추모. 그리고 산 이름도 바뀌었습니다. 예전엔 홀라트 샤을이라 불렸는데 지금은 디아틀로프 고개라고 부릅니다. 사진도 남아 있습니다. 출발 전 찍은 사진들, 여정 중 찍은 사진들, 마지막 텐트 사진. 그 사진들 속에서 이들은 웃고 있습니다. 평범한 젊은이들이었죠. 그냥 산에 가려던 거였습니다. 훈련 겸 여행이었고 돌아올 계획이었습니다. 2월 1일 밤. 텐트 안에서 이들이 마지막으로 뭘 봤는지, 뭘 들었는지, 왜 나갔는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기록은 거기서 끊겼고, 일기는 거기서 멈췄고, 사진도 거기서 마지막이었습니다. 이후는 추측만 있을 뿐입니다. 눈사태였을 수도 있고, 바람이었을 수도 있고, 실험이었을 수도 있고, 우리가 모르는 뭔가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그날 밤 뭔가 있었다는 겁니다. 9명이 동시에 텐트를 찍고 신발도 안 신고 영하 30도의 산을 내려갈 만큼 급박한 무언가. 그게 뭐였는지는 아직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곳에서 유일하게 살아 돌아온 사람은 유딘 한 명뿐이었습니다. 중간에 하산했던 그 학생이요. 그는 평생 이 사건을 떠올렸습니다. 내가 함께 갔더라면 내가 알 수 있었을까? 하지만 그도 결국은 모릅니다. 그는 2013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까지 답은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곳 눈밭 어딘가에 뭔가 남아있을지 모릅니다. 흔적이거나 단서거나 설명이거나. 하지만 아직은 아무도 찾지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답은 없고 그냥 남아있습니다. 질문은 남아있고 기록은 비어있고 눈은 계속 내립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 때마다 누군가는 다시 묻습니다.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